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요. WHO의 게임 중독 질병 결정. 사실상 그렇게 가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게임 중독은 질병이다. WHO의 만장일치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장일치는 여기 있습니다. 나라 숫자가요. 194나라입니다. 5년 만에 결론을 내렸고요. 2022년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WHO가 제시한 게임 중독의 정의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을 게임 중독으로 볼 것이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소개해드리죠. 첫 번째는요.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한다. 이 정도면 중독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관심사나 일상생활보다 게임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그리고요, 또 이로 인해 삶에 문제가 생겨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증상이 12개월, 그러니까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는 게임 중독으로 판정하고요, 질병으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좀 설명을 제가 하긴 했지만 이게 조금 애매하네요. 어떻게 판정을 할지. 이 부분도 아마 후속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섭취 중독만 인정하던 WHO, 이제는 행위 중독도 병으로 봤다. 섭취 중독, 이른바 술, 마약, 이런 게 섭취 중독이죠. 뭔가를 몸속에 들어가면서 중독이 되는 거죠, 기존까지는. 그런데 행위 중독, 게임 또는 도박도 병으로 봤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게임 탓, 일과 공부에 문제가 생기거나 금단 현상이 있다면 중독을 의심해야 된다. 금단 현상.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면 일상생활이 완전히 장애를 받는 이런 일인 거죠. 그리고요. 프로게이머는 전략 확률 따지지만 게임 중독자는 단순 반복만 한다. 그러니까 프로게이머하고 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저소득층 아이들일수록 쉽게 빠진다. 조기 상담 치료가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업계는 반발하고 있죠. 게임을 만드는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결정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요. 이와 관련된 영상 저희가 묶었습니다. 보시죠. 진다면 이제 수면 장애가 올 수도 있고 2차적으로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충동 조절 장애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게임 산업 역시 크게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임 산업계에서도 큰 우려를 하고 있죠. 자, 양쪽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업계 관련된 내용도 기사가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좀 저희가 좀 시간을 뒤로 해서 보고요. 먼저 오늘 변호사 두 분 나오시니까요. 이 부분이요. 일단 이 WHO는 2022년부터 적용하고요. 그렇게 적용이 된 이후에 각 국가들이 또 자체적으로 기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실제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간주돼서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는 빠르면 한 2025년, 늦으면 한 2026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은 좀 있습니다. 논의할 시간이요. 자, 도대진 변호사. 네. 당장이요. 게임 중독이 질병이다. 그럼 질병은 아팠을 경우에 벌어지는 일들과 관련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병가, 게임 중독. 나 게임 중독이야. 병가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나 게임 중독으로 질병에 걸렸어요. 군 면제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분류의 기준에 이제 게임 중독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세밀하게 판별하는 그런 기준들도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당장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게임을 중독으로 봐서 병으로 이게 인정을 해야 되느냐에 관련된 논의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이제 WHO가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입법에 이제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세밀한 기준도 만들어질 텐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게임 중독이라고 또 위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기준 봤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준이 명확하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그렇죠. 아마 이제 국제적인 기준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만들어질 텐데 지금 만들어진 기준만 갖고는 이게 진짜로 많이 좋아해서 하는 건지 중독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게임을 못하면 삶 자체가 지장이 받고 그게 뭐 1년 이상 지속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융치한 변호사.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가 될 경우에 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일단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질병이니까요. 치료하는 거. 그리고 이른바 저렇게 어떤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금을 물리는 게 통상 있었어요. 술에도 세금을 물리고 담배에도 세금을 물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임에도 세금, 이른바 게임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부담금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부담금은 질병으로 분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예. 정책적 결정이기 때문에 예. 지금 게임 산업 그 진흥법이라고 이 법이 현재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그 사행성 이런 것만 저희가 단속을 해왔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과몰입이나 예. 중독 예방을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 이걸 질병으로 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인 것이 물론 이제 권고를 받았지만 실제 이게 문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이제 가서 얘기를 해주겠지만 그렇죠. 성인의 경우에는 사실 객관적인 진단 장비에 의해서 진단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본인이 이제 나 스스로 뭐 몇 시간 이상 게임을 해야만 됩니다.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진 자기가 답변을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진단이 이루어지거든요. 하기야 무슨 뭐 이렇게 기계를 대서 이분은 중독이십니다. 이렇게 판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이게 질병의 원인이긴 했지만 우울증이나 이런 적응장애 같은 원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예. 질병으로 분류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과연 질병으로 분류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질병 그 기준을 예. 판정 기준을 만들고 객관화할 것인가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한데 예. 아마 WTO에서 권고를 했지만 당장 통계청에서 질병분류 코드를 부여해가지고 2026년에 한다고는 하지만 제 예. 생각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어. 좀 더 과학적인 판정 기준이 도입이 되면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만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원래 뭐 WTO 그 체제가 그렇다군요. WTO에서 뭔가를 결정을 하게 되면 각 국가가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자체 국가 기준을 또 정하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근데 합니다. 권고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본인이 우울증이나 예. 어떤 수면장애 이런 기존 질병분류 코드로 분류할 수 있는 이런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예. 그 원인에 있어서 만약에 게임을 진술을 한다 그러면 예. 이게 다른 저 게임에 의한 질병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보험 재정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늘 나온 네 분 패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조대진 변호사. 네. 게임 하시죠? 온라인 합니다. 게임, 컴퓨터 게임 예, 하고 하실 줄 있죠. 알고 예. 즐기시는 거 있죠? 네, 네, 네. 그 게임을 해보시면 진짜 어떤 중독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을 많이 좋아하는 거하고 중독하고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중독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예.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법제화하고 질병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조금 이제 이게 조금 보호하려는 취지도 있지만 제한하려고 하는 취지가 생긴다면 예. 이게 일반적인 행복 추구권에 대해 관련된 제한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구에 관련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또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게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이제 셧다운제, 뭐 청소년들이 심야에는 게임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는데 일단 학부모들 경우는 제가 알기엔 통상적으로 환영하실 듯 하고요. 그러나 게임 업계는 굉장히 또 반발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프로게이머는 그렇다면 정신질환자인가? 질병이라면서 프로게이머가 사실은 겉에서 보면 게임을 굉장히 많은 시간 하게 되죠. 그렇다면 프로게이머는 그러면 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게임업계 강력 반발이다. 여기 있습니다. 게임은 나쁜 것이란 인식 확산 우려가 있다. 이걸 업계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수출 효자 게임 산업도 위기의식이다. 80여 개 단체 기관 공동 대책위를 구성해서 뭐 대응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질병 코드 국내 적용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게임 산업은 이른바 산업으로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수출 효자로 통합니다. 여기에 이제 고민의 지점이 있는 거예요. 방호석 전 의원님. 예. 그동안 우리 역대 정부들은 게임을 산업으로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장려도 했고 지원도 해줬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내 게임 업계가 굉장히 커져서 수출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이런 조치, 자,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요? 이게 이제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걸 질병으로 분류하게 되면 예. 산업 발전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근데 이제 게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던져진 예. 그런 이슈나 고민거리는 비단 산업적 관점에서 볼 문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문화적인 차원에서 혹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혹은 뭐 이 WHO가 이걸 질병으로까지 예. 분류했듯이 그 폐해가 이제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예. 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제가 던져진 겁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각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큰 갈등 사안이 될 수 있는데요. 좀 전에 그 셧다운제 말씀하셨지만 예. 셧다운제만 하더라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여론이 많았지만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예. 지금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게 자칫 뭐 과잉 규제를 부를 수도 있고 또 과잉 의료화를 부를 수도 예.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이 청소년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게임으로 인한 그동안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예. 그런 사회적인 폐해가 요즘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것도 사실이고 이게 우울증이나 뭐 예.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도 얼마간 사실이라고 봤을 때 기왕에 이렇게 WHO가 이걸 질병 기준으로 분류를 했다면 예. 우리가 이걸 수용할 때 더 구체화된 또 어떻게 보면 좀 그 수기하에 합의된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내는 게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최영실 편집위원님. 뭐 지금 박원석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고민입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산업으로서의 게임과 어떤 중독을 일으키는 대상으로서의 게임과 이거 과연 어떻게 그 가운데서 길을 찾아야 될까? 말이 쉽지 이거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경제학 이론의 중심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가 예. 대전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예. 결국 게임 업계도 살리고 그리고 중독에 빠진 아이들도 살리고 예. 두 개 다 살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뭐 중독은 꼭 아이들만은 아닙니다. 어린 성인 중독자도 꽤 있는 걸 중독에 제가 알고 빠진 있습니다. 분들도 살리고 예. 둘 다 살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일정한 부분 누구나 약간의 손해는 보게 돼 있는 거죠. 결국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 게임 업계도 일정 부분 리스크를 안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발자국을 뗐다는 건데 결국에는 요즘 군대에서 그 군 장병들이 저녁에 핸드폰을 쓸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쓸 수가 있는데 예. 제가 얼마 전에 군 장성 한 분한테 들었는데 예.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했대요. 처음에 왜 이 저녁마다 이 군 장병들이 이거 해서 정말 게임 중독 빠져서 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러면 어떡할까? 예. 그 자다가 일어나서 또 몰래 화장실에 가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예.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군 장병들 스스로 절제를 하더랍니다. 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 요 정도 하고 끝내고 족구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스스로 절제를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란 것은 예. 결국 절제력을 발휘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예.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치료로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그 연장선에서 게임 업계도 충분히 부가가치를 더 넓히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스스로 절제력을 발휘해서 예. 자기의 병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WHO가 이런 식으로 중독이라는 것을 판정해서 사회가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발자국이나 이러한 지금 손을 이제부터는 쓰자는 의미지 결국에는 게임 업계에까지 큰 리스크를 안길 만큼 이것이 중차대한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당국에서 이제 정책적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을 때까지는 한 5년 정도인데 그 사이에 어떤 대책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 후폭풍이 거셉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네 분께서는요,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기사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통화 내용 유출한 외교관 어제 귀국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엄중 문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사 마무리 이번 주 징계 수위 결정한다. 열람 직원이 더 있어서 추가 징계 가능성이 있다. 한미 정상이 통화한 내용, 그 녹취록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명이 본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봤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추가 징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자, 그렇다면요. 왜 이런 유출이 벌어졌을까?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한 기사입니다. 주류에서 소외된 외교관들. 그러니까 이 외교부 내에, 외무부 내에 이 여러 결의 외교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묘사되어 있군요. 주류에서 소외된 외교관들이다. 이쪽 보시죠. 대북 정책 불만 품고 저항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군요. 일단 분석입니다. 추정이고요. 핵심 라인.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이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됐다. 외교 현안에서 청와대에 밀려서 박탈감 가진 듯하다. 이게 지금 외교부 내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강경화 장관, 고의로 기밀을 흘렸다. 엄정 처리한다. 통화 유출 외교관 어제 귀국했고요. 중징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대규모 인사로 전면 쇄신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요. 먼저 요 두 가지 기사 일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출은 됐습니다.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청와대와 지금 자유한국당이 약간 맞서는 분위기로 연출되고 있는데 이 유출된 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유출의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예.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유 여하를 예. 막론하고 이 관료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한 거고 이에 따른 엄중 문책이나 처벌이 불가피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이번에 이 정상간 통화를 유출한 참사관은 예. 그 해당 정보에 접근할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주미 대사만 읽어볼 예. 수 있도록 예. 밀봉해서 들어온 정상간 대화록이 예. 대사관 내에서 유출이 됐고, 그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심각한 기강회의가 있는 거고, 그에 대한 문책은 또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예. 이거를 평소 본인이 친분이 있던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의원을 통해서 예. 결과적으로 외부에 유출한 건데, 이걸 업무상 과실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본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일단 접근을 했고 자격이 없는 정보에 접근을 했고 그걸 외부로 유출을 했습니다. 예. 정치인한테 유출했을 때 당연히 그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외부에 알려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 못했다는 것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고요. 상식적으로라면 이거를 건네줬을 경우에는 유출이 되고 이게 굉장히 많이 퍼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도 두 사람이 통화하고 연락한 흔적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저는 그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상당한 고의성을 가지고서 유출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고의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글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외교부 내에서 그동안에 이제 주류에서 좀 소외된 이런 사람들의 반발이다. 또 현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건 좀 과잉 해석이 아닐까 싶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외교부 공무원들 전부가 이런 일탈 행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성실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그런 공무원이 다수인데 일부 이런 고위 관료들이 이런 식의 일탈을 하는 걸 가지고 전체가 그런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번에 이 해당 사안을 유출한 이 담당자는 그 고의적인 어쨌든 기밀 누설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들은 얘기에 따르면 각 대사관에서 자신이 접근할 수 없는 문서도 상당 부분 많이 돌려본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들으신 얘기입니까, 그거는? 예,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 대사관이라는 곳은 그 외교부와 멀리 떨어진 파견 근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FM대로 모든 규정을 준수해서 문서를 열람하고 그런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대사관도 그 참사관이 볼 수 없는 정보까지 봤다면 그것이 이번에 자기가 찾아가서 본 것이 아니라 오랜 관행이 아니었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봐왔다. 그렇죠. 그럴 수 제가 있다는 볼 때는 그런 관행들이 이번에
불거진 것이고 결국에는 시스템이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 결국 시스템의 잘못과 그리고 행위자의 일탈 이것이 합쳐져서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미국에 상당히 신뢰되는 일을 한 것이죠. 근본적인 고민은 이러한 것들도 있겠죠. 예.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을 다루는데 예. 너무나 큰 엇박자가 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이 직원들에게조차 권위가 실종되면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 외교에 있어서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 장관이 자신의 책임도 예. 통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 라인들이 전부 다 굉장히 철저한 자기 반성도 예.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것은 강효상 의원이 사실 대미 외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분명히 제가 볼 때도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와 미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은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네. 강효상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한 의도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예.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회에서 공표를 해야 하느냐, 정상간의 통화를. 결국에는 지금 본건은 사라지고 별건만 더 커지는. 예. 결국 강효상 의원만 더 궁지에 빠지게 되는. 또 자유한국당만 궁지에 빠지게 되는. 예. 이러한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예.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초보적인 예. 대응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 대응도 좀 초보적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지적하신 거네요.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관련된 내용을 알아내려고 하셔서 유출한 강효상 의원의 예. 자체에 관련된 문제가 이게 시발점인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은 거기에 이제 정보를 제공해준 예. 외교부 조직의 이제 기강회의가 예.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같은 기강회의는 단순하게 그냥 그냥 빠져서 그냥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강회의가 일어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지금 현 정부에 관련된 정부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진 외교부 조직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기강회의를 통해 가지고 반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각 조직 간의 예. 안에 있는 알력이라든지 조직 내부에 있는 적폐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도 해소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께서도 조대진 변호사하고 오랜만에 같은 답을 쓰셨네요. 기강회의라고. 그런데 기강회의가 뭐가 좀 더 추가됐습니다. 예. 사실 이제 공무원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다만 이제 기강회의가 된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관 내 업무 처리 방식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는지 회람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예. 또한 해당 정보가 이게 기밀의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건 아닌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 다만 이걸 이제 조직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외교부 같이 전문적인 직업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 예. 권력 통제 기능이나 조정 예. 기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혹시 잘못된 정책을 수행할 때 다소 견제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직이기주의로 몰아붙여서 이 잘못됐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이 기회에 해당 주미대사관의 업무 분장 방식을 좀 검토하고요. 예. 또 외교부 장관도 유감평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단죄할 것이 아니고 본인도 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공동 책임자로 기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네 분 패널의 의견 들어봤는데, 저 패널 분들 설명 중에 대사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그런 녹취록 같은 거를 이렇게 돌려본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 이 패널 분들의 개인적인 분석 내지는 이렇게 어떤 들은 이야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한 그런 내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일수록 좀 조심스럽게 다루고요. 너무 단정적으로는 아직 볼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다룬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본질에 관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약간 본질과는 비껴나지만 그래도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다음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민주당 강효상 의원 제명.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야당에서는요. 정청래 시청자 우롱이다. 갑자기 정청래 의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그 얘기입니다. 한미 정상 통화록 유출 후폭풍. 정청래 공개된 얘기에 상상력 보탠 것이다. 바른미래당 그때는 로우 데이터라더니
무슨 소린가 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천용우, 한국당, 강효상 두둔하지 말라. 뭐 이런 지적, 외교 또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좀 보시면요. 일단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바입니다. 강 의원을 기밀 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의원직 제명과 출당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게 이전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전 의원이 방송에서 로 데이터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논란인데 지난해 1월 5일에 방송에 출연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뭐 관련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로 데이터로 다 받아봤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 전 의원은 좀 해명을 했어요. 이렇습니다. 청와대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을 토대로 한 얘기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을 자기가 좀 얘기한 거다. 그러면은 로 데이터 이런 표현을 왜 쓴 거냐 도대체. 그런 거에 대한 또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이렇게 또 해명을 했어요. 시사 예능 방송의 성격상 소소한 양념은 평소 나의 식견과 유머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좀 뭔가 양념을 가미한 거다. 그거를 웃자고 한 얘기를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통상 그렇게 막 진정을 내고 뭐 따지고 드냐 뭐 이렇게 반발한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요. 여야 서로 각각 뭐 논평을 내고 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보시죠. 자유한국당이 외교기밀 누설범죄를 저지른 강효상 의원을 감싸기 위한 방편으로 전직 의원까지 끌어들여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이고 이제 와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 전 의원이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진실된 해명이어야 하고 시청자들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의 요구, 제명, 그리고 정청래 전 의원이 갑자기 이 사안에 이제 휘말렸어요. 그 사안에 대해 또 해명도 나는데, 뭐 두 가지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강효상 의원의 목적은 알겠어요. 목적은 알겠는데, 뭐 절차나 방법상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시기가 정청래 의원이 방송에서 그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당초에. 근데 그때 문제 삼고 나서 그 이후에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문제 삼았으면은 저희가 사실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제기 없다가 그 당시에는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 발언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었다. 그렇지 않느냐? 지금 와서 문제 삼고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 얘기가 그다음에 대두가 된 거거든요. 정청래 의원의 해명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 당시에 민주당이 그럼 정청래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는가가 더 문제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 제명 이런 부분은 절차가 뭐 국회의원들께 진행이 돼봐야 되겠지만 가장 이게 외교상의 기밀 누설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거고요. 정상 간의 통화 내용 자체의 가치도 판단해야 되는데 정상회담을 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이게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더욱더 치명적인 외교 정책상 이익을 따져보면은 아니 미국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알리는 거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거를 알리는 거하고 외국에 알리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외교 정책상 이익이 큰지를 따져보면 사실은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그 당시 정청래 의원의 그런 발언이 있을 때 해명하라라든가 최소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비춰보면 이것이 과연 국가기밀로서 가치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민주당 요구는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평가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께서 이제 한국당의 시각을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바라보는 이 두 사안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은 무엇일까? 유대진 변호사. 명백하게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해명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미리 이루어져 있었던 청와대 브리핑에 관련된 부분을 약간의 양념을 더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본인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는 보도가 되질 않은 내용을 본인이 처음으로 언급을 했다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새로운 정보인 듯한 표현을 한 거는 좀 과실이 있죠. 로 데이터 뭐 이런 표현. 그렇죠. 나만 알고 있는 듯한. 아무래도 현역이 아니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목을 받기 위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말을 원래 재밌게 하시던 분이니까 예. 그 정도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정보가 아닌 청와대 브리핑에 기반을 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지금 강효상 의원이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밝히는 것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조대진 변호사는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근데 이제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내용 따져보면 심각성은 그게 더 있다. 이렇게 지금 서로 주장을 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박원석 전 의원, 뭐 짧게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안? 그동안에 이제 보수 정치가 예.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것은 예. 공적 질서나 시스템을 지키는 안정성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총체적 파탄을 맞은 게 지난번 국정농단의 예. 탄핵이었어요. 저는 강효상 의원의 이번에 외교기밀 누체는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국익의 차원에서 지켜야 되는 거죠. 예. 이게 공적 시스템인데. 예. 근데 그거를 어긴 거예요. 이건 국회의원으로서 예. 정당한 의정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거고 자유한국당이 공당이고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는 당이라면 이거 엄호하면 안 됩니다. 예. 단호하게 그 내부에서부터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예. 정청래 의원은 발언에 좀 과잉이 있어요. 로데이터 이런 거는 약간의 이제 자기 과시성 발언인데 그러나 이제 해명 내용대로 이미 예. 청와대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방송에서 얘기하고 그때 방송 자막에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때문에 이게 새삼 문제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갑자기 그냥 정청래 전 의원 얘기가 여기에 또 이렇게 섞여 들어가면서 정치권 가뜩이나 공방도 많은데 뭐 이런 공방도 지금 또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봉준호 감독 그리고 영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가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봉준호 감독의 얼굴이 아주 큼지막한 사진으로 이렇게 실려 있고요. 그동안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의 주요 장면도 이렇게 4컷 사진에 있군요.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영화 괴물, 옆에 있는 거는 마더, 요 아래 장면은 설국열차, 그리고 이 영화는요 옥자. 이런 영화 듣고 보니까요, 유명한 영화들을 다 봉준호 감독 손에서 나왔군요. 내용 보겠습니다. 이름이 곧 장르가 되다. 봉테일 월드다. 봉테일은요, 봉준호 플러스 디테일. 그만큼 디테일에 강한 감독이란 뜻이에요. 봉테일이라고 부른답니다. 봉준호의 작품 세계. 여기 보시면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등 장르 영화 틀에서 독창적 색깔로. 장르 영화 하면은 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일반적인 영화보다 뭔가 다른 영화. 뭐 이런 걸 뜻하죠. 장르 영화란 뜻은. 대중과 평단을 동시에 사로잡은 스타 감독이다. 소품까지 의미 담은 섬세한 연출을 하는데요. 고정관념을 빗은 반전과 파격이 특징이다. 엄청나네요. 뭐 설명 듣고 보니까. 그리고요. 설국열차, 옥자, 세계 무대 진출, 기생충, 심사위원 만장일치 영예를 얻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번에 수상한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한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 기생충이란 영화. 칸은 왜 봉준호의 기생충을 선택했나? 기생충. 어떤 분 보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 듣고 그럼 진짜 기생충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뭔가 비유를 한 거죠. 스릴 있게 우프게 꼬집은 빈부격차. 세계가 공감했다. 이거군요. 세계가 공감을 했다. 빈부격차에 대해서. 여기 있습니다. 코미디, 스릴러, 휴머니즘, 자유자재로 구사의 호평이다. 영화 하나에 막 이런 게 다 들어있답니다. 통상 코미디면 코미디고 스릴러면 스릴러인데 이게 다 섞여 있다네요. 전 세계 화두, 양극화를 소재로 했다. 192개국에 판매해서 국내 영화로 신기록을 세웠다. 이런 내용까지 있군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Parasite of Bong Joon-ho. This is a story of a family of unemployed. 12살의 나이에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되게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습니다.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배우분들께 이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께서 영화 얘기를 해달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대호 연예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을 하겠는데요. 자, 김대호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요, 네. 저희가 뭐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을 받았다는 걸, 황금 종려상을. 그런데요. 네, 그렇죠. 폐막식에서 이제 시상이 되는 건데, 폐막식 전부터 현지에서는 수상 가능성이 꽤 높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분위기였나요? 네, 조금 이제 칸느 영화제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칸느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수상하는 작품이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상은 정말 받을 거다라는 작품이 있고 예. 또 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누가 받을지 모르는 분위기 속에서 받는 상이 있는데요. 진가민가한 영화가 있군요. 또.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이 기생충과 같은 작품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분위기 자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8분간의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것은 이 시사위원뿐만 아니라 이 관객으로부터도 충분히 이제 호평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심사위원회 만장일치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또 이제 재미난 이야기 하나는 이제 칸느 영화제를 취재하기 위해서 한국 취재진들이 영화제가 열릴 때마다 가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번과 같은 경우에 많은 숫자의 칸느 영화제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많이 갔을 때는 수상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번에도 그런 어떤 취재진의 규모 이것으로서 수상이 좀 예정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부터 약간 기자들은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영화를 상영했을 때 8분 동안이나 기립박수를 받았는데 역시나 만장일치로 상을 받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받은 황금 종려상. 자, 이 상이 뭐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입니까, 과연? 네, 이 칸느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 70여 개가 넘어가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뭐 헐리우드의 아카데미 상이 있고 그다음에 또 베네치아 영화제 등등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단순하게 심사위원들의 예술성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호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권위 있는 상이죠. 이 황금 종려상 수상 소식을 듣고요.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네. 통상 영화제를 봐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영화가 있으면 작품상도 받고 감독상도 받고 남우주연상, 여우주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은 황금 종려상 하나만 받았다.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봉준호 감독의 연출 스타일, 그러니까 영화로 말한다면은 뭐랄까요, 영화 배우도 연기를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미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CG 부분이나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탄생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이번 영화 기생충과 같은 경우엔 감독 역량에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된 영화로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도 오히려 이 감독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주기 위해서 감독상보다 훨씬 더 높은 심사위원상보다 훨씬 높은 이 황금 종려상이라는 타이틀을 그랑프리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데 기여한 모든 사람에 대한 호평은 당연히 있는 거고 감독의 탁월한 능력에 대한 칭찬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칸 영화제요. 그동안 알려져 있기로는 예술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영화제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은 사실 예술성 부분도 있지만 대중적인 영화를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봉준호 감독을 선택한 칸, 어떤 의도 내지 변화가 좀 있는 건가요?
네, 그 예술성뿐만 아니라 뭐 대중성 부분에 대해서도 이 상을 준 경우도 있지만은 이 어떻게 본다면은 예술성이라는 부분이 이 독창성에 대한 평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 봉준호 감독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장르에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으셨지만 어떤 한 장르에 한정 짓지 않고 여러 장르를 한 작품 속에서 넘나드는 그런 이제 그 감독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블랙 코미디이지만 이 광대가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또 비극이지만 악당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극과 희극을 넘나드는 장르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스릴러적인 장르적 요소가 겸비되면서 독창성 부분에 있어서 이 봉준호 감독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 배경이 한국이에요. 그런데 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기생충이 저렇게 어필을 해서 큰 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영화 내용이 과연 어떻길래? 네, 이 카네 영화제 같은 아시아권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그 일본 영화들이 카네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뭐 장예모 감독이나 공리라는 배우를 통해서 이 카네 영화제에서 중화권 영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상을 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그 이색적인 색채, 그다음에 독창적인 그 연출 스타일, 그다음에 또 이국적인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카네 영화제가 그 동양권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은 이번 이제 봉준호 감독의 이번 기생충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나라를 소재로 하고 있고 배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빈부격차, 계급 간의 이제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주제로서 그 화두로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한국적인 배경 속에서 흘러가는 이야기지만 충분히 그 세계적으로도 평가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봉준호 감독이 소재를 잘 선택한 거네요. 전 세계에 통할 수 있는 소재. 그렇죠. 자, 그럼 봉준호 감독 개인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본인이요, 수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2살 어리숙한 영화광이었는데 이런 상을 받게 됐다고 본인이 소개를 했어요. 자, 봉준호 감독, 영화계에서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그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플란더스의 개라는 굉장히 실험적인 코미디 작품을 통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지만은 그때 당시 데뷔작으로서는 그 흥행에 성공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살인의 추억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 조금은 이제 금기시 되었던 소재를 이 오락적으로도 풀어내면서 굉장히 흥행 성공을 거두었죠. 그 이후에 이제 괴물이라든가 아니면 또 옥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실험적인 하지만 이제 대중성에서 떠나지 않는 대중성에 기반한 영화들을 제작을 하면서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그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12살 어리숙한 영화광이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일상적인 생활을 그 보신 분 그러니까 사회학자이신 이제 김옥기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봉준호 감독의 은사이신데 평가를 하기에 이제 굉장히 내성적이고 차분하게 그런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런 성과를 얻어낼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요 조금 차분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감독들 재기발랄해가지고 한때 반짝하는 형태가 아니라 준비된 감독들이 이제 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준비된 감독 차근차근 쌓아올랐다는데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그동안 만든 영화에 보면은요 한 사람 배우 송강호 씨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대단히.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황금종려상을 받은 뒤에도 배우 송강호 씨에게 상을 바치는 모습까지 연출을 했어요. 그 사진도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네네네. 자,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는 과연 어떤 관계입니까? 이 서로 눈빛만 주고봐도 믿을 수 있는 그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감독과 배우의 관계는 단순하게 디렉션을 하고 디렉션을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이 그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 열려 있는 그런 그 연출 스타일이기 때문에 송강호라는 배우가 느끼는 어떤 감독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그렇게 열려 있는 관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 그 영화계에서는 조금 드문 관계입니다만 함께 만들다 보니까 서로 다 이제 호흡 면에서 맞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정도 위상 됐으면 봉준호 감독을 해외 영화사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요? 그럼 영화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죠. 예전 이제 그 2017년도에 이제 넷플릭스 영화로 지칭되어지고 있는 옥자로서 이 칸느 영화제 경쟁 부분에 첫 번째로 진출했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설국열차도 있고 여러 작품을 해외와 이제 그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외 자본과 그 다음에 또 해외의 좋은 배우들과 송강호 씨를 비롯한 우리나라 배우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해외 배우들과도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영화의 제작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길게 들어봤는데요. 뭐 아무튼 대단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회 부조리 꿰뚫어온 봉태일. 아까 봉태일이 봉준호 디테일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밥때도 정확히 지켰다.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밥때를 지켰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픽 디자이너 아버지 그리고 소설가 구보 박태원 외조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약간 예술적 감수성이 있는 집안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스토리보드 시나리오 뭐 직접 쓰고요. 스태프는 근로계약서 쓰고 아역 배우들은 항상 배려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 밥때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스태프와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 52시간 등 노동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만든 영화다. 봉 감독은 아역 배우들이 빨리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그들이 나오는 장면을 우선적으로 촬영하고 야외 장면에서는 아역의 건강을 고려해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찍고 뒤에 야외 장면을 따로 편집한다. 이런 얘기예요. 보니까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이요. 영화 얘기는 지금 저희가 전문가 통해 들었으니까 뭐 패널 네 분께서 부담을 덜으셨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표준 근로계약, 봉태일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엄청나게 꼼꼼하게 일한다. 그렇다면 자칫 배우와 스태프들이 엄청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준 근로계약을 써서 52시간 근로 그걸 지키고 아역들까지 배려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 부분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분이 12살 때부터 영화 감독을 꿈꿨으니까 현장에도 많이 구경을 갔을 거고 어깨너머로도 많이 봤을 텐데 그러한 과정에서 영화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것에서 자신이 개선해야 될 문제들을 정확히 꿰뚫고 그런 부분들을 또 자신이 감독이 된 뒤에도 정확하게 실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번에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칭찬받을 만하다. 그리고 영화계의 모범이 봉준호 감독인데 이러한 모범을 보였을 때 결국 세계가 인정하고 산업이 인정한다. 결국에 예술의 경제를 넘어서 많은 투자자를 유치해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을 앞으로는 일으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역시 봉준호 감독이 우리 사회에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대통령께서도 칭찬하셨지만 충분히 칭찬받고 칭송할 만하다. 저분이 그 사회학과를 가지 않고 업대나 상대를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결국 평범한 업쟁이밖에 더 됐을까? 결국에 창의력을 갖고 자신의 그 재능을 끝까지 발휘했던 점이 오늘 이 길까지 오지 않았나. 그게 사회학을 공부한 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넓은 학문을 보는 거 좋은 거. 결국에는 그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가시는 것보다는 결국 넓게 보고 길게 보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좋고 사회에 있어서도 큰 이득이 되지 않나.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도 넓게 보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실 수도 있겠네요. 왜 사회학만 넓은 거야? 이렇게 또 판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그 사회학 공부가 영화 감독이 되는데 꽤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자, 두대진 변호사. 두대진 변호사가 영화 쪽에 제가 일가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요 표준 근로 계약을 작성해서 뭐 영화 촬영을 했다는 부분. 이 부분과 그리고 영화 자체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봉준호 감독 뭐 저는 이제 그 기존에 개봉된 영화가 이제 예. 개봉이 되고 나면 시나리오도 다운을 받아서 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정도군요.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이 예. 쓴 시나리오들도 이제 보기도 했었는데 되게 이게 조금 이렇게 자세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역시 되게 많습니다. 봄테일입니까? 예. 그래서 그 배우들이 그 감독의 의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관련된 그 지문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예. 이렇게 한데 어쨌든 그런 작품성을 떠나서 보다도 제일 중요한 칭찬받을 일은 예. 여기서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영화도 소중하지만 영화를 만들어준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착한 일하고 복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려도 하고 52시간도 지키고 그다음에 힘든 사람 미리 찍어주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상 받는 영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냥 밤새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을 방문하고 있죠. 뭐 오늘도 일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선은 어제 하루 동안의 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러네요. 오전에 골프를 했고요. 오후에 스모 관람, 그리고 저녁에는 로바다야끼. 일본식 선술집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가서 종일 붙어 다닌 미국과 일본 정상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부터 좀 보실까요? 골프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이른바 셀카를 찍었네요. 두 정상이요. 골프를 하면서. 그리고요. 이쪽 사진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스모를 관람하는데요. 통상 스모는요. 바닥에 앉아서 봅니다. 이른바 책상 다리를 하고. 그런데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놨어요. 이것도 일본에서 좀 뒷말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놔서 봤고요. 그리고 우승자에게 미국에서 준비해온 트로피를 줬고 저녁에 선술집에서 저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까지 종일 붙어 다녔다. 이 얘기입니다. 기사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도쿄에 간 트럼프 아베와 3시간 동안 16홀 돌며 골프 외교를 했고요. 11시간 동행, 함께 3끼 식사. 뭐 4달 주의식 때 뭐 모두와 3자회담. 요거는 뭐 관련된 내용이고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하루 종일 붙어 다닌 트럼프와 아베, 삼시세끼 함께하며 밀착 과시했다. 골프 스모 로바다야끼 아까 소개해드렸고요. 오후부터는 부부 동반으로도 일정을 했다. 그리고 트럼프의 스모 관람용 전용 의자, 만찬 땐 고기 굽기 정도까지 어떻게 고기를 구워야 맛있는데 이것까지 신경을 썼다네. 극진하다는 여러 상징적인 모습인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골프가 끝난 뒤에 이 얘기를 딱 트위터에 올립니다. 7월에 일본 참의원 선거 끝날 때까지 무역협상 진전 기다릴 것이다. 지금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 때문에 일본이 긴장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엄청난 무슨 조치를 또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조치나 이 논의를 선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마. 확실히 선물을 줬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일본 일각에서는요. 아베 총리 무슨 관광 가이드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이 보는 각도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The Prime Minister and I talked a lot today about trade and military and various other things. I think we had a very productive day. 네, 지금 뭐 골프에도 아까 셀카를 찍은 저 사진 모습이 있습니다. 뭐 아주 활짝 미소를 짓고 있네요. 그리고 저 모습은 스모 관람을 위해서 이제 스모장에 입장하는 모습이고요. 저 뒤쪽에 보시면은 선수들 뒤쪽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죠. 유일하게. 앞에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일각에서는 저 모습을 보고 뭐 하는 거냐라는 저 지적도 있다. 뭐 그런 내용도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 정도까지 극진하게 뭘 하네요. 국가 간 외교에서 정상 간 친분이라는 거는 중요한 요소죠. 뭐 안 친한 것보다는 친한 게 낫지 않겠습니까? 11시간 동안 지금 3끼를 같이 먹었다. 삼시세끼를 같이 했다는 하니까 어쨌든 아베 총리로서는 국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대미 외교의 뭐랄까요 건실함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과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외교라는 게 겉으로 친한 거하고
그렇습니다. 뒤로 실속을 따지는 거는 다릅니다. 아마 이제 아베 총리가 이번 최대 목적은 당면한 그 미일 간의 가장 큰 현안인 무역 협상에 있어서 뭔가 이제 미국에 고삐를 좀 늦추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뭔가 아무튼 성과를 좀 내놓을 필요가 있었을 그 것 같아요. 목적을 뭐 충실하게 얻어낸 거죠. 7월 참의원 선거 이후에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상하겠다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부터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뭐 그 미국과의 정상회교의 목적에 충실한 그런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7월 참의원 선거 이후에 미국이 대일 무역협상에서 양보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청구서를 내밀 수도 있을 그건 것 전혀 같아요. 다른 얘기여서 그건 그때 가서 봐야 그동안 아는 트럼프 거고.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은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일본 내에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미일 정상회교에 있어서 지나치게 일본이 너무 이게 숙이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굴욕 외교에 대한 논란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가 아니고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관광 가이드냐, 뭐 이렇게까지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 그러네요.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본은 역시 무서운 나라다. 사실 뭐 저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아마 날 겁니다. 그 골프를 16홀을 치고 그 스모 관람 같이 하고 점심 먹고 저녁까지 저렇게 아니 한마디로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일본 사회가 저것을 용인해 주는구나. 미국을 보고 결국 내셔널 인터레스트 결국 국익을 위해서 수상이 저렇게 한다는 것에서 일본 사회가 용인을 해주고 결국 국가의 장래와 발전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또 하나 미국과 일본은 역시 대단한 동맹의 나라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얘기하지만 한미동맹보다는 역시 한 단계 높은 결국 미국이 일본을 보는 것은 한국을 보는 것과는 역시 다른 것이구나.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 냉철한 국제사회의 세계에서 우리가 너무나 그 이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는 냉철한 것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다. 결국 강자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것이 바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 자존심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뭐 마지막 장면에서 보니 저 트로피요. 저게 30kg이 넘는 건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서 특별 트로피를 만들어서 우승자한테 전달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 모습도 성의를 좀 보인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관련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럼 우리와 일본의 관계, 지금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빼는 기업들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그러면 뭐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일본하고 거래를 할 때. 일본 진출한 한국 기업의 53%가요. 새 거래처 뚫기, 그다음에 통관 지연 등 한일 관계 악화 속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주일 한국기업연합회 회원들 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지금 어렵다. 일본하고 뭘 사업하기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요. 다음 기사 바로 가겠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당정 자동차 소비세 인하 6개월 또 연장 이렇게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니까 자동차 소비세 인하가 이미 인하가 된 상태인데 이게 이제 곧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6개월 더 늘리겠다. 6월 말 시한 앞두고 곧 구체한 발표. 아무래도 좀 더 차를 사고 소비를 하라. 지금 내수가 안 좋으니까 소비하라.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윤기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거는 기본적으로 그 과세 체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개별 소비세가 저게 옛날에 특별 소비세거든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 부과 방식을 보면 개별 소비세, 교육세에다가 거기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부가가치세 부과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부과 방식만 바꿔도 정부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연기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걸 좀 바꿀 필요도 있다. 이 말씀이시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미공개 소설입니다. 무언가를 흰천으로 싸고 있는 여성.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입니다. 안에 들은 건 그녀의 미공개 소설 원고인데요. 한 작가는 노르웨이 공공예술단체로부터 올해의 작가로 선정돼 특별한 프로젝트에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약 100년 뒤 세상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우리 세대의 뛰어난 작품을 다음 세대에 선물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생태 통로입니다. 노루가 통로를 지나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생태통로는 도로나 댐 건설 등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겁니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은 지난 5년간 2.5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총 69종의 동물들이 이곳을 다녀갔고 그중 최고 단골은 고라니였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해부대 최종근 하사의 빈소 모습인데요. 여동생의 SNS에 오빠를 그리는 글을 올려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해주면 안 되냐는 동생의 물음에도 오빠는 대답이 없는데요. 해군은 최 병장을 하사로 1계급 특진 추서하고 순직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되겠느냐. 가족을 떠나보낸 남은 가족들은 다 저런 심정일 겁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